새벽 4시 80살 할머니가 조용히 서랍에서 인감 도장을 꺼냅니다. 30년 살던 집을 하루 만에 팔아치우고 가족들을 길거리에 내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 이유가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거실에 쾅 하고 국그릇이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80살 박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의 20주기 기일날 며느리와 그 친구들이 던진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죠.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워요. 며느리 정수연이 친구들 앞에서 던진 그 말이 영자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내온 남편의 기일을 난리라고 불렀다니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영자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었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게 70년 습관이었거든요. 무릎을 주무르며 천천히 일어나는데 관절마다 70년 세월이 삐걱거렸습니다. 거실로 나온 영자는 가장 먼저 남편 현수의 영정 앞으로 갔어요. 여보, 오늘은 당신 기일이야. 20주기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매일 아침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시간마저 눈치가 보였습니다. 수연이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부엌에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동태전을 부치고 시금치나물과 콩나물을 정갈하게 무쳤어요. 중학교 2학년 손주 민준이 도시락도 함께 준비했죠. 엄마가 아침을 안 챙겨주니까요. 계란말이를 부치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부터 무슨 일이에요? 기름 냄새 때문에 잠이 깼잖아요. 고급 브랜드 옷만 입고 다니는 수연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이 내 시아버지 기일이라 제사 준비를 하고 있어.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친구들 오는 날이라고. 수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사흘 전에 이미 통보했었죠. 금요일에 대학 동창들이 집으로 온다고, 거실을 써야 한다고. 그래도 20주기니까. 어머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워요. 그 순간 영자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을 그렇게 말하다니. 수연이 출근하고 나면 영자의 진짜 하루가 시작돼요. 2층 집 구석구석 청소하기, 빨래 돌리고 널기, 저녁 반찬 준비까지 모든 게 그녀 몫이었습니다. 내가 집주인인데 왜 이럴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금세 떨쳐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정오가 지나자 영자는 거실 한쪽에 조촐하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올리고 향을 피웠어요. 혼자서라도 제대로 된 절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후 이 시경, 수연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수연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와, 수연아. 집이 정말 넓네. 완전 럭셔리하다. 친구들의 찬사에 수연은 우쭐해하며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구석에 차려진 제사상으로 향했어요. 저건 뭐야? 제사상이야? 아직도 그런 거래? 요즘 시대에. 우리 집은 진작에 안 한다고.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일이 이렇게 조롱받는 순간이었어요. 수연은 친구들 앞에서 더 이상 창피를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영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왔으니까 음식 좀 방으로 옮겨주세요. 수연아, 오늘은 내 시아버지 기일인데. 어머니,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그런 건 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소곤거리며 구경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키득거렸어요. 영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지내온 남편의 기일을 방으로 숨기라니요. 어머니, 지금 제 친구들 앞에서 저를 곤란하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치워주세요. 그 순간 친구들이 더욱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의 국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미역국이 담긴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친구들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쾅!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역국이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깨진 그릇과 쏟아진 국물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이 그 그릇처럼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영자는 조용히 서랍에서 인감 도장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40년을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산 이 집의 모든 서류들이었죠. 여보, 미안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영자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수를 시작하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진짜 계획은 며느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치밀했거든요. 새벽 4시 영자는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번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려다 말고 또 누르려다 말고를 반복했어요. 30년 살던 집을 팔겠다는 결심,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시간을 조금 되돌려 봅시다.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이에요. 사흘 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 폭탄 발언을 터뜨린 순간이죠.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에 대학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거실을 써야 해요. 영자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금요일은 남편의 20주기 기일이었거든요. 수연아, 금요일이 내 시아버지 기일인데. 수연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간단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요즘 누가 제사 지내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간단하게. 남편과 함께 매년 정성스럽게 지내왔던 기일을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도 내 시아버지잖아. 20주기인데. 수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죠.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워요. 그 순간 영자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죽은 사람이라니.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 자신의 반쪽이었던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다니. 수연은 가방을 들며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이 몇 주 전부터 계획한 거라 날짜 바꾸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늦을 거니까 저녁 준비 안 하셔도 돼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적막해졌어요. 영자는 부엌에 홀로 서서 며느리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요즘 누가 제사 지내요?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들어왔어요. 거실로 나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네. 당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모님 제사를 지냈는데.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매년 기일이 되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었거든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죠. 현수는 늘 말했어요. 죽은 사람은 못 먹어도 산 사람 마음은 알지.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조차 난리가 되어버린 걸까요? 오후에 아들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기일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민호야, 금요일이 내 아버지 기일인데. 하지만 민호는 피곤하다며 대충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의 기일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왔는지 말이에요.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온 건 10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리면서도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그리고 이제는 남편의 기일조차 귀찮아하는 무심함까지. 어머니,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어머니, 저녁 준비는 몇 시에 해주실 거예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명령하듯, 지시하듯, 무시하듯. 새벽이 되어서야 영자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온 현수가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영자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보, 우리 아들이 당신을 잊어버린 것 같아. 며느리는 당신 기일을 귀찮아하고 나 혼자 당신을 기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워. 현수는 영자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영자야. 내가 기억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는 마. 영자가 눈을 뜬 건 새벽 5시였습니다. 꿈이었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나온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기일은 정말 혼자 지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모든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3일 후, 그 균열은 완전한 파열로 이어졌죠. 며느리와 친구들이 던진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지금 새벽 4시, 영자는 인감 도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제 그만둘 거야.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하지만 이건 진짜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기일 당일 친구들과 함께 저지를 만행은 영자 할머니의 모든 인내심을 완전히 파괴시킬 예정이었거든요. 금요일 오후 2시,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와, 수연아. 집이 정말 넓네. 완전 럭셔리하다. 부러워 죽겠어. 수연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모두 수연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죠. 명품 가방을 들고 진한 화장을 한 채로 말이에요. 영자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제사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20주기 기일, 새벽 4시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제사상으로 향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건 뭐야? 제사상이야? 친구 중 한 명이 손가락질하며 킬킬거렸어요. 헐, 아직도 그런 거래? 요즘 시대에. 우리 집은 진작에 안 한다고. 너무 복잡하잖아. 맞아. 요즘은 다들 추모공원 가서 간단히 하던데. 집에서 이렇게까지.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일이 이렇게 조롱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수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낸다는 게 민망했던 거죠. 아, 그냥 시아버지 기일이라서요. 어머니가 혼자 하시는 거예요. 에이, 수연아. 시어머니 고집이 대단하시네. 우리 세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뭔가 답답해 보여. 친구들이 수군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마치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손가락질하며 말이죠. 수연은 친구들 앞에서 더 이상 창피를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영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왔으니까 음식 좀 방으로 옮겨주세요.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연아, 오늘은 내 시아버지 기일인데. 어머니,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오늘 친구들 오는 날이라고.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대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건 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발 분위기 파지 마세요. 친구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고루하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아직도 있구나. 우리 엄마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포기했어. 너무 번거롭다고. 솔직히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이렇게까지 해요? 마지막 말이 영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며느리에 이어 친구들까지 남편을 죽은 사람이라고 부르다니. 영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지내온 남편의 기일을 방으로 숨기라니요. 그래도 잠시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금방 끝나니까. 영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더욱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친구들 앞에서 저를 곤란하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치워주세요. 그 순간 친구들이 박장대소하며 웃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웃겨 죽겠다. 수연아, 너 진짜 고생 많다. 우리 같으면 진작에 뛰쳐나갔을 거야. 맞아. 요즘 세상에 이런 꼰대 시어머니가 어딨어.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제사상의 국그릇을 들어올렸어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미역국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친구들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어요. 아, 정말 답답해 보여. 21세기에 저런 걸 아직도 하다니. 완전 시대착오적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쾅!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역국이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영자는 깨진 그릇과 쏟아진 국물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이 그 그릇처럼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과 친구들은 쏟아진 국물을 보며 혀를 찼어요. 아이고,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 또 해야겠네. 진짜 민폐야. 수연아, 너 진짜 힘들겠다. 이런 시어머니랑 살면. 하지만 아무도 영자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로만 여길 뿐이었죠. 영자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키득거렸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네. 인스타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완전 웃긴 상황이잖아. 요즘 시대에 이런 꼰대가 아직도 있다니. 그 말들이 영자의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꼰대, 민폐, 시대착오적. 그런 단어들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말이죠. 그날 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영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내며 영자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제 정말로 끝낼 거야.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복수 계획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며느리가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한 방이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깨진 국그릇 조각을 치우며 며느리와 친구들이 던진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꼰대 시어머니. 시대착오적. 완전 민폐야. 인스타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그 말들이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영자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기일을 제대로 지내지 못해서.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렸죠. 이제 그만할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영자는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봉제 공장에서 40년을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산 이 집의 모든 권리가 담긴 서류들이었죠. 인감도장을 손에 쥐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샀던 날 막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넓은 집을 물려주고 싶어서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산 2층 집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진했지. 가족이면 당연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신이 주인인 집에서 객식구 취급을 받고 남편의 기일조차 제대로 지낼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영자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간 돈이지만 아직도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었어요. 이 돈이면 혼자 살기에 충분했죠. 새벽 5시가 되자 영자는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이제 내 차례야. 영자는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중개업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라 기다려야 했죠. 대신 영자는 복수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집을 팔자. 빨리 조용히. 그 다음에 영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영자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디 집이신가요? 언제부터 내놓으실 건가요? 오늘부터요. 아주 빨리 팔고 싶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온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2층 집의 구조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후 시세를 알려주었어요. 이 정도 집이면 시세가 꽤 나갈 텐데요. 급하게 파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시세보다 10% 낮춰도 상관없으니까 일주일 안에 팔아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집주인들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는 오히려 빨리 팔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바로 매물로 올리고 시세보다 낮으니까 일주일 안에는 분명 계약이 될 거예요. 좋아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빨리 팔아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돌아간 후 영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며느리 수연이 돌아왔어요. 어제 일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영자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저녁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수연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나가버렸어요. 영자를 향한 미안함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제 자신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더 쉬워지거든. 오후에 아들 민호가 들어왔어요. 영자는 아들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민호는 피곤하다며 대충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 시아버지의 기일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 영자는 혼자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찬물에 말아먹은 냉면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그날 밤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이 집 팔기로 했어.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겠어.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당신도 그러길 바랄 거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어제 일을 겪고 나니 알겠어. 이건 참는 게 아니라 굴복하는 거였어. 영자는 인감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우리 아들이 변했어. 며느리의 영향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내 시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 당신의 기일조차 귀찮아하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순간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벌써 관심 있어 하는 분이 계세요. 내일 직접 집을 보러 오신다고 하네요. 영자는 의외로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 놀랐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알겠어요. 잘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서워. 70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여기서 계속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사는 거야. 영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옮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수연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볼 차례야. 영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는 것도 말이에요. 월요일 오전 10시,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아이 둘을 키우기에 적당한 크기라며 만족해했어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
구조도 좋고 채광도 완벽해요.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충분하고요. 영자는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속으로 냉소했어요. 이 집이 다시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에게는 지옥이었는데 말이에요. 급하게 파시는 이유가 있나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영자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3시,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계약금까지 바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빠르게 진행되네요. 잔금은 2주 후에 치르기로 했고요. 영자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며느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날부터 영자는 은밀하게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집에 없을 때를 노려서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 작은 박스에 담았어요. 수연이 친구들과 쇼핑을 나간 화요일 오후, 영자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제일 먼저 챙긴 건 남편의 영정과 제사용품들이었어요. 그 다음은 옷가지 몇 벌과 간단한 생활용품들. 영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첩도 꺼냈습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충분해. 나머지는 다 추억일 뿐이야. 많은 짐을 가져갈 생각은 없었어요. 새로운 삶에는 오히려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랜 친구 김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고향인 강릉 바닷가로 내려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순덕아, 나야. 어머, 영자야.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순덕의 반가운 목소리에도 영자는 차분했어요. 이미 마음을 굳힌 후였거든요. 순덕아, 혹시 그 동네에 작은 집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집을 구한다고? 무슨 일이야? 아들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혼자 살려고 해. 영자는 며느리와의 갈등, 남편 기일날 있었던 모욕적인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순덕은 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중간중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영자야. 얼마나 속상했겠어. 우리 동네에 작은 단독주택 하나 있어. 바다도 가깝고 조용한 곳이야. 정말 보러 갈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가 집주인한테 연락해 볼게. 수요일 아침, 순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야, 집주인이 괜찮다고 해. 이번 주말에 한번 보러 올래? 영자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지였습니다. 갑자기 강릉에 간다고 하면 의심할 테니까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번 주말에 순덕이한테 다녀올까 해. 며느리 수연이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몇 일 가실 건데요? 이틀 정도. 아들 민호도 고개만 끄덕일 뿐 별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없으면 더 편할 거라는 표정이었죠. 참 편하네.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자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곧 그들이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영자는 이사업체에 연락했어요. 토요일 오전에 강릉까지 이사 가는 건데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할 거예요. 토요일 오전이요? 갑작스럽네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할머니 혼자 이사 가시는 건가요? 네, 혼자요. 이사업체 직원은 의아해했지만 일정을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마지막으로 정리할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특히 남편이 선물해준 낡은 목걸이는 꼭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영자는 강릉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의 저녁을 준비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먹고 민호는 스마트폰을 보고 민준이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저녁 식탁이었지만 영자에게는 마지막 만찬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영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이제 하루 남았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어요. 여보, 내일이면 정말로 여기를 떠날 거야. 무서우면서도 기대돼. 당신도 함께 가는 거니까 외롭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수연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거야. 남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영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예요. 토요일 오전 9시, 이사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미리 준비해둔 박스들을 조용히 트럭에 실기 시작했어요. 70년 인생의 짐치고는 너무나 간소한 양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전 10시, 친구들과 쇼핑을 가기로 했던 며느리 수연이 갑자기 집에 있었어요. 친구가 아프다며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본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거든요. 이사 준비야. 수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사요?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갑자기 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온 것이었어요.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민호가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사를 간다고 하세요. 민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장난 아니죠? 갑자기 이사라니,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영자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릉이야. 바닷가 작은 집을 구했어.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군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한 거야.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하는데. 그 순간 영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집 팔았어.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연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을 팔았다고 했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짐 빼야 해. 수연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배신이에요. 영자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배신이라고. 내 시아버지 기일을 무시한 건 누구였지? 수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집을 파는 건 다른 문제예요.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자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 아버지 기일날 뭘 했니?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집 걱정이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바쁘기도 하고. 변명하지 마. 너희들에게는 이 집이 그냥 편리한 숙소일 뿐이었어. 하지만 나에게는 내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그걸 모독당했어.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계약도 끝났고 오늘 잔금 받고 열쇠도 넘겨줬어. 그 순간 현관에서 이사업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짐 실을까요? 수연과 민호는 그제야 상황을 실감했어요. 정말로 집이 팔렸다는 걸, 정말로 할머니가 떠난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안 되겠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빌게요. 수연이 절규하며 매달렸지만 영자는 냉정했어요. 수연 씨, 내가 내 시아버지를 죽은 사람이라고 부를 때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너희 친구들이 우리 제사상을 보고 비웃을 때, 나를 꼰대라고 부를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와 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20년 동안 너희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지. 영자는 남편의 영정을 품에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가시는 거예요? 손주 민준이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바닷가로 가서 살 거야. 엄마 아빠가 잘 돌봐줄 거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없으면 누가 도시락 싸줘요. 이제 엄마가 싸줄 거야. 수연이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짜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갑자기 집도 없고. 영자가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수연 씨, 내가 나한테 했던 대로 살아보면 돼.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 보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 말이야. 그동안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거야. 트럭에 오른 영자는 조수석에서 남편의 영정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 왔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트럭이 출발하자 영자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집을 바라봤어요. 수연과 민호가 현관 앞에 멍하니 서서 트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야 시원하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절망에 빠질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볼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사업체 직원이 마지막 박스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영정을 품에 꼭 안고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 추억이 배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안 되겠어요? 제발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가득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수연 씨, 늦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후회도 안 해. 아들 민호는 벽에 기대서서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영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내 아내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모르고.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거지. 영자는 남편의 영정을 꼭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라온 손주 민준이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안 올 거예요? 영자는 무릎을 굽혀 손주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호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이사업체 직원이 기다리고 있다며 재촉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부엌의 작은 식탁, 남편과 함께 고른 소파까지. 하지만 이상했어요. 슬픔보다는 후련한 기분이 훨씬 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영자는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 종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끝이야.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아. 수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요. 제발요. 하지만 영자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죽은 사람 취급당하지 않을 거거든. 트럭에 오른 영자는 조수석에서 남편의 영정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강릉까지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주세요. 급할 것도 없어요. 트럭이 출발하자 영자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수연과 민호가 현관 앞에 서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트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자는 뒷거울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기분을 알겠지.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기분이 어떤지 말이야. 민준이는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였거든요. 트럭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영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1시간쯤 지났을 때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하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화가 계속 걸려왔지만 영자는 모두 무시했어요. 대신 남편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이 왔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수연이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 상상하니까 속이 시원해. 2시간째 친구 순떡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영자야, 잘 오고 있니? 내가 미역국 끓여놓았어. 어서 와. 영자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때 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아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민호야,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연이도 울고 있어요. 울기는. 집 없어져서 우는 거지. 내가 떠나서 우는 게 아니야.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민호야, 마지막으로 말해줄게. 내 아내가 내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너도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앞으로는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 보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직접 체험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 2시, 트럭이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왔어요. 짠내 나는 바람이지만 영자에게는 자유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집 앞에서 트럭이 멈춰 섰어요. 작지만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고 집 뒤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순떡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영자야, 잘 왔다. 고생 많았지? 두 친구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꼭 껴안았어요. 영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순떡아, 나 드디어 해방됐어. 그래, 이제 자유야. 아무도 너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영자는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작은 집이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해질 무렵 영자는 남편의 영정을 새집 거실 한가운데 모셨어요. 서울에서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아무도 영정을 치우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보, 이제야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떳떳해진 것 같아.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축복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며느리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영자 할머니의 복수가 완성되는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었죠. 강릉에서의 첫 번째 아침, 영자는 새벽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울에서 들었던 자동차 소음과는 전혀 다른 자연이 주는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자유로운 기분이. 부엌에서 혼자 끓인 커피 한 잔을 들고 작은 마당으로 나왔어요. 집 뒤편으로 펼쳐진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떡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첫날 밤 어땠어? 잠은 잘 잤고. 20년 만에 이렇게 편하게 잤어.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순떡은 영자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어요. 그럼 오늘 동네 구경이나 할까? 여기 사람들 소개해 줄게. 일주일이 지나자 영자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남편의 영정 앞에 인사를 드리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었어요. 여보, 오늘은 뭘 해볼까? 시간이 정말 많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하는 영자의 목소리에는 여유로움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휴대폰이 조용하다는 거였어요. 처음 며칠간은 민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영자가 받지 않자 이제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떡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영자야,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합창단 어때?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는 건데 꽤 재미있어. 합창단?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해. 같이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는 거지. 영자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합창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자신을 위한 취미 활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첫 번째 합창단 모임에서 영자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서울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영자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족들과 좀 안 맞아서 혼자 살기로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잘하셨어요.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한 달이 지나자 영자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저녁에는 합창단 연습을 하거나 순덕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무도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저녁을 굶고 싶으면 굶을 수 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순떡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영자야, 너 서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동네 사람한테 들었는데 내 며느리 이혼했다더라. 영자는 잠시 놀랐지만 곧 무덤덤해졌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내 아들은 친구 집에 얹혀 살고 며느리는 원룸에서 혼자 산다던데. 영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야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겠지. 순떡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아무래도 가족인데. 괜찮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건 그들이었어. 이제 서로 남남으로 사는 거지. 어느 저녁 영자는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며느리 수연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 초라함과 절망이 묻어났죠.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영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수연 씨, 나는 여기서 행복해.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 하지만 어머니. 영자가 수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연 씨, 고마워. 내가 나를 무시해준 덕분에 이런 자유를 알게 됐어. 이제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너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한편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여보, 수연이가 전화했어.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내가 냉정한 걸까? 아니야. 나는 단지 그들이 나한테 했던 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영자는 텃밭에서 자란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어 남편의 영정 앞에 올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미역국 한 그릇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정성스럽게 차려드릴 수 있었어요. 여보, 이제야 여보한테도 나한테도 떳떳해져. 영자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었어요. 저녁 무렵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파도 소리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하모니였어요. 영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배신이 아니었어. 회복이었던 거야.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가족들을 떠난 것이 배신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감과 행복을 되찾는 회복의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영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수연이 좁은 원룸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울고 있었어요. 민호도 친구 집 소파에서 잠들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있었죠.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면 또 다른 자유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